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사당캐 31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초대 손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주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신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네. 이은영입니다. 완전히 이제 고정. 네. 확정. 감사합니다. 지금 3회 연속, 4회 연속이요? 4회 연속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역시 그 확실한 데이터와 통계를 갖고 네. 방송을 하시니까 청취자분들이 아마 이 많은 정보를 이 방송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가 이제 방송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당캐가 우리 공식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의 팟캐스트. 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럼 또 이번 주 서당캐 함께 하실 스페셜 게스트. 사실 게스트가 아니라 집을 비우고 너무 바빠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아주 중요한 우리 서당캐 뭐라고 할까요? 원래 안방 주인 박주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박주민입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바리바리 박바리? 박주바리. 박주바리. 네. 그 별명 누가 지어줬죠?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때 양세형 님이. 양세형 님이. 양세형 님이 지어줬어요. 네. 박주민 의원님은 이렇게 다니시면 다 화제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쪽잠 자고 있다가 사진이 보도돼서 화제가 됐는데요. 왜 그 집에서 안 주무시고 매일 무슨 장례식장, 국회. 왜 그러냐면요. 네. 그때 이제 사회적 참사법. 그러니까 제2기 세월호 특조위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참사법 통과되는 날 새벽에였어요. 근데 그 전날 한 이틀 정도를 거의 이제 협상과 또 세월호 가족분들 국회 밖에 계셨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자고 계속 그 의원실에 있었고, 그때도 이제 협상 중간에 텀이 좀 생겨서 잠깐 눈을 붙이는 상황이었는데 가족분이 사실 그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같이 논의를 하던 가족분이.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사진 찍혀서 이게 올라가고 꼭 주무실 때 찍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찍으시죠. 이게 사실 누군가가 찍어주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거를 마치 좀 연출을 하기 위해서 국회 보좌진들이나 막 이렇게 연출하는 또 정치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대중들은 금방 알아봐. 그리고 더 이게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는데 이게 이미 SNS에서 공개되고 나서 그걸 나중에 보고 그냥 화들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거지갑이라고 불리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자꾸 제가 무슨 법을 발의하면 거지갑이 발의했다 그래서 내가 발의했는데 왜 거지갑이 발의했지? 너무 부럽다. 이렇게 캐릭터가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지신 거죠.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MBC가 파업돼서 종료됐던 방송들이 이제 다시 방송되는데 MBC의 간판 프로그램 무한도전 다시 또 출연하시나요? 출연했죠. 그러니까 11월 25일 방송분에 저뿐만 아니라 상반기에 그 방송했었던 국민의원편 그 당시에 제안됐던 법이 현재 어떤 상태로 돼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출연했던 의원들을 다 짤막짤막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 저도 잠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이제 무한도전법이라고 불리죠. 네, 무한도전법으로 불리죠. 본회의의 통과 가능성은? 제가 발의한 무한도전법이 두 가지예요. 임산부 주차장법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면담법인데요. 임산부 주차장법은 좀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데서도 조례로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배가 많이 나오셨을 때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제가 이제 좀 법으로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그걸 이미 하고 있거나 또는 할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아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국회의원에게 국민분들이 면담을 요청하면 국회의원이 응해야 되는 국회의원 면담법은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안 그래도 바쁜데. 실명 공작가요? 그런 나쁜 사람들이. 근데 심하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농담 삼아. 야, 바쁜데. 아니, 우리가 사실 바쁜 거는 국민과 시민들을 만나는 일이 바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대다수인데 그걸 많이 해요. 없죠? 이미 법하고 상관없이 많이 하십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딱 두 가지가 좀 바뀐 게 친구들을 안 만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잠을 좀 줄였어요.
체력이 많이 필요한 직업 같아요, 국회의원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네. 저 13kg 빠졌대요. 진짜요? 네, 13kg. 근데 지금 전국에 그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들 많잖아요. 선거에서 한번 열심히, 특히 경선 열심히 뛰면 살 쪽쪽 빠집니다. 아니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한 번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 확실히 선거 운동이 운동 중에서는 가장 치열한 운동 같아요. 네. 칼로리 소모가 많고 스트레스. 의원이 진짜 네. 살 예전에 많이 찌셨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 그때 네. 살 너무 많이 쪘죠. 네. 84kg까지 나갔으니까.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과 이윤영 소장님은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그럼 서로에 대한 평가 너무 뵙고 싶었는데 서로는 알고 계셨죠. 어떤 존재라는 거. 저는 사실은 그 이은영 소장님 성함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뵌 건 처음인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스타일리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윤영 소장님은 저 박주민 같은 의원님 이야기예요? 계속 뵙고 싶었는데 네. 좀 친해지고 싶어요. 좀. 네. 네, 앞으로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친해지는 스타일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다가가면 멀어지는데 오히려 약간 차도남이었어요, 차도남? 네, 약간 이렇게 좀 거리를 두면 본인이 네. 다가와. 알겠습니다. 네, 또 박주민 의원님 뭐 워낙 그 성품이 좋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윤용 소장님은 네. 박주민 의원님이 그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 네. 그 스타, 그 네. A급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 인기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지방으로 내려가면 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인지도나 인기에서는 표창원 의원님, 손혜원 의원님 이런 분들이 제일 인기가 또 이런 겸손함. 그러네. 본인이 그분들보다 낫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아니라니까요. 겸손함인데. 실제로. 근데 이 박주민 의원님이 안민석 의원님 이런 분들. 지금 저희가 주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5선 6선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래도 이름 되면 좀 정치에 관심 있으면 아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주자 말고 이렇게 경선에서 떨어지는 대선주자급. 네. 이런 분들 여론조사하면 사실 60%도 넘기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인지도 조사에서 정치인들이 한 몇 % 정도 나오면 아주 40% 넘어도 엄청난 거죠. 훌륭한 거예요. 네. 40%면 10명 중에 4명이 하는 건데. 네. 박주민 의원님 아마 40% 이상 나올 거예요. 50%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대선 후보급이네. 그리고 워낙 이게 이미지가 좀 짠한 이미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그 막내 아들 이렇게 아끼듯이 네. 그런 이미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막내 아들이 이렇게 귀염성 없게. 박주민 의원님은 공개 방송 더 잘하셔요. 예. 이 대중이나 그 관객이 있으면 굉장히 또 재밌어져요. 저 상당히 사실은 웃기는 스타일인데 제 첫 이미지가 굉장히 차갑다, 딱딱하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건 좀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뭐예요? 왜 인기 비결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하면은 네. 되게 그 서민들과 친한 행보를 보이지만 네. 또 그 안에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주로 뭐 호텔에서 막 밥 먹고 사람 만나고 그런 네. 어떤 이중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이중성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거부감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 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의 이미지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박주민 의원님은 완전히 그런 거 격식 파괴라고 그럴까? 네. 그리고 굉장히 소탈하시고 그냥 격이 없으시고 그런 이미지들을 계속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럼 이윤용 소장님은 저 김용호가 이 저평가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굉장히 재밌으시고 네. 다재다능하시거든요. 예, 저 재발견이었어요, 김용호 의원님.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국회의원이 뭐 재밌으면 뭐 저평가인가? 살을 좀 다시 찌우시는 건 어때요? 네. 아니에요, 지금이 훨씬 좋으세요. 그래요? 네, 지금 훨씬 좋으세요. 뭐 좋은 얘기가 안 나와. 끽해야 뭐 좀 재밌다 이 정도. 이거 갖고도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방송 1부는 네네. 박주민 의원의 전문 분야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요. 네. 2부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1부, 2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릴게요. 작년 12월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거의 1년의 시간을 채우고 지난달 2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되기 전까지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노심초사했던 법안인데 박주민 의원의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리죠.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니, 고생하셨어요. 다들 고생하셔가지고. 네, 아닙니다. 네, 총대를 맸어요 그때. 네. 감회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어땠을까를 자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네. 날짜가 다가올수록. 네. 근데 첫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야 이거 통과하면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지? 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 걱정됐던 게 사실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네. 또 대통령도 워낙 관심이 많은데 네. 이게 이제 입법 차원에서 또 어긋나 버리면 그쵸. 이 과제를 푸는 게 굉장히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걱정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족분들이 실망하실 거 네. 그런 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서 복잡하고 정말 힘들어서 밥 생각도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안 씻게 되고 막 피곤하고 지치면 저는 안 씻거든요. 근데 네. 딱 통과되니까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치 큰 산을 하나 넘은 듯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취감 같은 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성취감보다 안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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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표현이에요. 네. 안도감. 저 이제 넘기가 너무 힘든 산이었는데 넘은 것 같다 이제. 아이고 네. 뭐 좀 살 것 같다 그런 느낌이요. 네. 그때 이제 그 통과된 날 밖에는 역시 세월호 가족분들 네. 계셨는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네. 가족분들 같이 계셨죠. 네.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테 막 그래도 좀 파이팅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한두 분 가족들이 막 격려해 주시는데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그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 그 네. 가족분들이 박주민 의원님 따로 만나셨잖아요. 그때 네. 어떤 이야기를 좀 건네시던가요? 나오니까 수고했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셨고요.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다 우셨어요. 그리고 네. 그 아버님들은 잘 안 우시거든요. 근데 아버님들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어머님은 이제 뭐 본인이 끼고 계시던 장갑을 막 빼서 저한테 끼워주면서 지금 당장 줄게 이거밖에 없어 다루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또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가족분들이 네. 고맙다. 뭐 국회 현장에 안 계셨던 네. 분들은 또 치킨 쿠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카카오로 그게 예. 보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막 보내주시고 또 감사했고. 사회적 참사 특별법 이제 표결 전에 직전에 반대 토론자로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이 나오셨잖아요. 정말 제정신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방청석에는 그 가족분들이 지켜보는데, 야, 뭐 세월호 사고 원인 아직도 모르냐, 뭐 자기한테 물어봐라, 뭐 자기가 가르쳐주겠다. 정말 이거는 정신 세계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 네. 그때 뭐 장난 아니었죠. 네. 그때 이제 다 같이 들으셨잖아요. 네네네. 뭐 정말 저는 진짜 와 아직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저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러면 낙선 운동 벌어지지 않을까요? 아마 근데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네. 그 많은 매체가 이렇게 특별히 다뤄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뤄주질 않아서 네. 국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좀 다뤄줘야 되는데. 그 연설도 한번 좀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국회 방송 가면 보실 수가 있잖아요. 다시 보기. 네. 그다음에 예산 통과될 때 반대 토론했던 전희경 의원의 반대 토론. 그분 나오면 한번 좀 많은 국민들이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박주민 의원님이 그 전희경 의원님에 대해서 저 앞자리인데 뭐라 그랬죠? 저분이 몇 년생인지가 몇 년생인지 궁금하다. 굉장히 막 보릿고개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그 5, 60년대 특히 60년대 저 방공교육에만 받으신 분들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육은 제가 받았는데 그분 젊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사회적 참사 특별법 이번에도 이제 많은 발의될 때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이번에는요? 우선은 아시겠지만 이제 일기 특조위가 정부에 의해서 작년 여름에 강제 종료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사실은 그 일기 특조위와 관련된 법의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뭐 다 참여해서 한 168명이 찬성한 법안입니다. 근데 논의조차 안 됐어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그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또는 저지를 뚫고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게 숙제가 된 거죠. 일기 특조위를 만들려면. 그래서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란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 지정한 데까지만 해도 한 4개월 걸렸어요. 법안을 수차례 바꿔가면서 법안 내용도 준비했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도 만나서 설득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환노위로 이제 가게 되니까 환노위에 저희 의원들 네. 당연히 뭐 쉽게 오케이 해주셨죠. 국민의당 설득하고 정의당 설득하고 다 설득했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그 과정이 한 4개월 동안 정말 피를 말리게 하더라고요. 이 방식 안 되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속처리안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통과될 무렵에 그 한 2주 정도 빡시게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거 협상 안 되고 막 이래서 이 법안을 철회를 할까 아니면 우리 협상 안 되니까 결국 우리 법안을 내서 그냥 표대결로 지든 이기든 우리 법안으로 그냥 밀어붙여 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야당의 했어요. 그 협상자는 누가? 권은희 의원님이 이제 국민의당.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은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뭐 반대 입장은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었고요. 근데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당이나 가족분들은 자유한국당은 조사의 대상이다. 그리고 조사를 방해해왔던 세력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방해해왔던 세력도 동의할 만한 안을 만들자고 하니까 저희가 머리가 막 아프죠. 최근에는 국민의당이 주로 근데 그러잖아요. 중간에서 다리 놓고 뭐 조정자, 중재자 역할. 극중주의라고. 근데 하여튼 자유한국당은 누가 나왔어요? 김선동인가요? 김선동. 그 원내 의원.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막판에.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혹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주요 핵심 내용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안전 대책을 세워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요 4가지의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가 특별조사위원회 산하에 다 건설이 돼서 역할을 담당하게 돼 있고요.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동안 조사하게 돼 있고, 근데 2년이라서 짧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2년의 기산점을 위원회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거 다 하고 이제부터 시작해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다음에 특검 요청 권한이 1기 특조위 때와 마찬가지로 부여되어 있는데 훨씬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1기 때는 그냥 특검 요청 권한만 있었는데 지금은 특검을 요청하면 90일 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결이 무조건 되도록. 그리고 1기 특조위 때는 2번만 특검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지금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강력해졌죠. 등등등 해서 기간 강화됐고 독립성 강화됐고 조사 권한 강화됐고 특검 요청 권한 강화됐고 그래서 가족분들도 뭐 크게 만족했던 그런 안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조금 완화됐던 부분이 바로 기간 같은 건데 기간을 원래 원하는 3년이었는데요. 2년으로 좀 줄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에 기산점 자체를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하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 좋은 법을 누가 만들었다? 제가 발의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참 잘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특조위 구성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12월 5일 날 국무회의에서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무회의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공포를 해요. 12월 5일 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요. 어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준비지원단을 꾸리자라고 해가지고 준비지원단을 꾸리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각 당이 위원을 추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당 위원 추천 작업을 들어가야 돼서 지금 피해자분들하고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이 좋은지. 본격적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위원 구성은 법 공포 30일 내에 이제 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대략 1월 초에 구성을 마치고 그다음에 여러 준비 작업을 한 뒤에 가동 시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시작이야 할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기 특조위 구성 때는 이제 당시 여당이 누가 있었죠? 그 당시에 뭐 여당 추천 의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 많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민정수석 조대환도 거기 계셨었고. 친박.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던 고영주. 그러니까 쟁쟁한 분들만 모아놨습니다. 또 있었나요? 또 있었죠. 차기현, MBC 관련돼서 박문진 이사였나요?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던 그분도 거기 있으셨고 그래서 굉장한 분들만 모아놓으셨어요. 그때도 제일 기억에 남는
그 방해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어떤 뭐 사례가 있었나요? 뭐 BH 즉 청와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결정하자마자 네. 여당 추천 의원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요. 예. 기억나시죠? 네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기자회견 30분 전에 어떤 문건 하나가 언론에 의해서 공개돼요. 네. 그 문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자회견 방식으로 사퇴하라. 근데 진짜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중에 이현이라는 그 당시 부위원장, 지금 네. 법률구조공단 쪽에 계신데, 이사장으로 계신데, 나와가지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청와대에서 그때 난리가 아니었다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일기 특조위는 그 당시 여당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였네요. 네. 아바타.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문건이 아니고 지시 보고서 같은 것 같은데요. 이번 2조 특조위가 과거 특조위로부터 이제 교훈을 삼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뭐 일기 부분일까요? 특조위 때는 네. 예산도 제대로 지원 못 받았고 네. 공무원 파견도 늦거나 안 됐었고 맞아요. 그렇게 그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 추천위원들은 조사를 방해하기에 네. 바빴고 그다음에 각 정부 기관도 협조를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뭐 대통령님을 위시해서 정부에서는 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대해서 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기 특조위 정말 파이팅 하십시오. 네, 예, 더 많이 좀 아마 고생 좀 해주세요. 잘 할 네. 겁니다. 네. 네. 저는 위원으로 안 갑니다. 좀 전투력 있는 분들 좀 가셔서 진실을 네. 다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인천 영흥도에서 낚싯배가 전복돼서 15명이 사망하는 정말 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항해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수 의원님? 아니, 이게 이제 이런 사건, 사고가 나면은 사실은 특히 해상사고는 일반 국민들이 좀 자세히 알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는 초동 대응에 대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 초동 대응의 일지랄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특히 해상사고는 훈련, 재난을 이렇게 대처하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는 항해 부주의로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진상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자들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예. 예, 처음에는 마치 과실이 있었던 것처럼 네. 그 급유선에 네, 선장이 네. 얘기하다가 지금은 과실은 아니었다. 뭐 레이더에 안 잡혀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네. 좀 바뀌고 있어서 진상에 대한 규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국민들은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컨트롤 타워의 대응과 해경의 구조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많은 언론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속하고 네. 또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네. 뭐 그런 아쉬운 점들은 있어요. 해경의 출동이 늦었어요. 여전히 한 20분 정도 20분 좀 늦었다는 네. 얘기가 네. 좀 나오고 네. 있고. 근데 이제 또 알아봤더니 그게 이제 해경 고속정이 선착장이 없는 없더라고요. 그거 하나 만드는데 이제 20억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꼼꼼하게 좀 더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되죠. 네. 예. 20억. 결국 재원의 싸움인가요? 이런 재난. 재원의 싸움이죠. 네. 근데 사람들이 보통은 매번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네네.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후순위로 경향이 있어요. 밀어넣는 거죠. 예산 순위를 네, 후순위로 예산 순위를. 밀어넣는 거죠. 네. 근데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그렇죠. 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의 부분에 대한 반복되는 예산- 사고 같이 맞습니다.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그 평상시에도 재난에 관련된 시스템을 점검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하나 좀 만들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평상시에 점검을 하고 네. 급작스럽게 모의 테스트도 해요. 아. 서면으로 하는. 평상시 점검. 예, 그러면 하고 그다음에 그 기구가 사고가 나면 또 특정 사고에 대해서는 특정 재난에 대해서는 또 사후 모니터링 정도. 그래서 항상 이 시스템을 점검하는 거죠. 오늘 이제 국회에서 네. 재난안전대책특위 네. 거 위원이시잖아요, 의원님. 여당 간사입니다. 초선이 간사들이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으신 우리 김영호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네네. 제
대책 특위위원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사가 됐고 네네. 자유한국당은 이제 주로 이제 포항, 경주 네네. 지역의 의원들이 참여하더라고요. 아, 네. 예. 거기 지진 때문에 아마 그렇군요. 예산을 노리고 참여하지 않는가. 네. 포항 예산도 진짜 피해가 크던데요. 그럼요. 경주의 5배 이상 되는 네, 거고, 네. 피해는. 규모는 조금 작았는데도 실제로 피해는 더 컸다 그러죠.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그 해양경찰청 상황 그 녹음 자료 그걸 확보를 못했다 그러죠? 혹시 모르겠어요. 저도 오늘 보도는 근데 뭐 몇 가지 그 대화록 네. 녹음 파일은 공개한 녹음 거로. 파일이 있었대요? 예. 아니 그 지난 정부 때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네. 그 해양경찰청의 녹음 기록 같은 것을 그건 네, 없앴죠. 다 없애버렸대. 왜냐하면은 그 출동하는 선박하고의 그 교신 무선 교신은 네네. 기록을 안 하는 걸로 방침을 바꿨죠.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그거 다시 좀 상황인데. 복구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 김영호 의원님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백남기 어르신 때. 네네, 나죠. 예전에 용산 네. 때 출동했던 경찰들이 서로 나눈 무선 기록은 다 저장이 됐었어요. 아, 네. 그런데 나중에 그게 국회에 제출되고 그게 공개돼서 그걸로 공격을 받으니까 용산 이후에 네. 녹음하는 규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네. 근데 똑같이 없앴어. 세월호 때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또 없애버린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시 좀 복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복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녹음 자료가 결국은 그 이후에 그 네. 사고에 대한 원인 뭐 규명할 때. 문제점과 네. 원인 규명이 네. 아주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자료죠. 거죠. 네. 그거 한번 복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우리가 앞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네. 이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생길지 알 수 모르잖아요. 없으니까. 네. 그래도 좀 정부에서 또 어떤 준비를 좀 해야지 이런 사고를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이국종 교수 이제 그게 이슈가 되면서 네.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한 걸 좀 알게 됐거든요. 네네.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겪은 문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지난번에 세바시인가요? 거기 네. 이국종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네네. 그분이 세바시에서 그분이 세월호 때 출동을 하셨더라고요. 헬기에 타고.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헬기에서 찍은 영상을 같이 이제 보여주는데 네. 대부분 구조 헬기가 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왜 앉아 있냐면 급유를 못해서. 맞아. 주유하기 네, 주유하는 게 안 돼서. 그러니까 뭔가 재난이 있는데 헬기가 그래서 출동을 했는데 주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스템이 형편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갖춰나가야죠. 이번에도 그 유가족분들이 구조활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사고 수습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 박주민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선착장 네네네. 문제도 네. 이번에 그 출동이 20분 늦어진 거는 그 어선 선착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배를 다 정리를 해야지 이제 출동을 하는데 못 나가는 거죠. 그 어선 때문에. 그러니까 전용 선착장도 만들어야 되고. 선착장을 좀 만들어야 돼요. 네. 이게 약간 코미디 같은 내용인데 알고 나면은. 그리고 사실 그 구조 선박들도 네. 굉장히 노후화됐대요. 맞아요. 네, 노후화돼서 3분의 1 정도가 수리 중이 됩니다. 지금. 정말요? 네, 3분의 1 정도 수리 중이고. 그래서 진짜 예산을 이런 데 네네. 쓰는 거는 공중으로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잠수부들도 이번에 빨리 도착하셨는데 네. 장비 역시 또 굉장히 노화돼서 노화되고. 네. 잠수부의 장비도 정말 빨리 우리가 좀 근데 이번에 이제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통과시켰던 네네. 이 예산안에는 해경 인원이 한 600명 가량 증가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사고 보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지 그게 좀 네. 의심스럽네요. 네. 네, 해양 강구로 만들기 그러니까 위해서는 빨리 네, 해양 네.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네. 것부터 선진화가 돼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일부 마지막 이야기로 적폐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적폐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라는 네.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진실일까요?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물리적으로 연내 마무리하는 건 어렵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발언 취지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나 또 그 네. 당시 발언에 대한 부분을 좀 보니까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왜 연내라고 또 그러셔서 피로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발언과 그 발언의 해석에 대해서 약간 좀 여지는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기보다는 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 네. 이런 취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알려진 것과 좀 다른 거네요, 내용이? 그러게요. 네. 그 문무일 총장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은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폐를 지금 마무리할 때가 아닌데 이제 그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네티즌 분들이 조금 이제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걸로 지금 정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는. 근데 이제 적폐 수사와 관련한 여론에는 이제 영향이 혹시 미쳐질까봐. 우리도 검찰에 수뇌부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않나요?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죠,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는 신속한 수사에 대한 방점을 찍었던 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좀 보기가 어렵다고 지금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주로 수사를 담당하는 쪽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또 중앙지검의 독립적인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영향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안심이 되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 검찰하면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검찰개혁은 사실은 결국 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개혁 관련된 법으로 처리해야 될 게 이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를 좀 먼저 좀 하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워낙 완강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소위에서 논의를 해보려고 법제사법위원회 일소위 담당인데 논의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거의 사실상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더 이상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 차원보다는 좀 원내 대표들 간의 어떤 협상과 대화로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수처를 하지 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자. 그런 그러니까 얘기도 예전에 그렇게 반대하다가 갑자기 이제 공수처에 물타기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이제 개혁을 안 한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또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수처장을 야당이 그냥 추천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잔머리의 대가 같아요. 우리 지금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 막 우리 그 한명도 정무수석이 예방 갔더니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그만 잡아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 하명 수사를 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검찰이. 그리고 그게 수사가 아니라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프레임으로 갖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과 원칙대로 좀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청와대 또 정부가 검찰을 도구로 쓰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재판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일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 씨의 1심 선고심이 열렸는데 검찰이 장시호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서 구속됐어요. 예상 밖의 선고 결과인데 이런 경우가 흔치 않죠. 아니, 근데 재판부가 계속 좀 약간 판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재판부의 의견 또 존중할 수밖에 주로 없습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이 그 재판부에서는 언도하지 않잖아요. 재판부는 보통 구형량 안에서 판단을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구형에도 불구하고 높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드물죠.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이제 법조인으로서 사시면서 이런 경우를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 같은 거를 알 수도 없잖아요. 판단을 이미 하셔서 결론을 하신 법원 측의 이제 공식적 해명은 아니지만 그 이런 어떤 부정부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또 형평성 원칙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다고 해요. 장시호 씨가
굉장히 충격받았겠어요. 어저께 저는 그 재판 받으러 가는 모습을 봤는데, TV를 통해서 봤는데, 옷도 굉장히 신경 써서 입고, 막 화장도 아주 화사하게. 연예인이 나온 줄 알았어요. 네, 아주 화사한 화장도 하고, 그러고 이제 재판장을 들어갔는데, 나올 때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국은 이제 구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예상 못한 거겠죠? 아니, 그래서 모 신문에서는 그 선고를 딱 듣고 나서 장시호 씨가 그랬대잖아요. 지금 머리가 하얘져요. 뭐 이렇게 판사한테 우리 아이는 어떡합니까? 뭐 아이를 만나기로 했나 봐요. 그 재판 끝나고 그러니까 구속될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시호 씨도 상당히 충격 받으면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의 검찰 수사가 남아 있는데 원래 뭐 특검의 복덩어리라고 했던 장시호 씨가 이번 충격 또 나름대로의 좀 허탈감 때문에 그 특검에 협조를 해주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장시호 씨가 어떤 형량 거래, 뭐 전문용어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플리바게닝이 허용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리바게닝이 이제 사전 형량 조정제도. 플리바게닝을 통해서 뭐 검찰에 협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뭐 드러난 사실이 아닙니다. 뭐 인정을 할 수 있는 뭐 공식적인 뭐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건 사실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봐야 돼요. 왜냐면 더 협조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같은데요. 협조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항소심에서는 좀 더 다른 결과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시호 씨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검찰에 대한 수사 협조가 한 축이었고, 다른 한 축은 제가 잘못한 거 아니고 저희 최순실 고모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거였는데, 그럼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책임 떠넘기기 이게 더 세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좀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거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아까 그 플리바게닝 제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플리바게닝 제도가 없다 그러지만 근데 검찰들이 좀 그 자기들의 재량에 따라서 뭐 기소도 뭐 좀 안 하고 좀 구형 낮춰주고 그런 게 사실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법제상 허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용돼 왔다 이런 지정들은 많았죠. 특히 폭력배들 뭐 이런 사건, 마약 사건 그런 사건은 뇌물 사건. 제가 예전에 그 취재하다가 무슨 마약 사건 하나 했었는데 그 마약 그 공급자가 이렇게 막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에 협조를 하니까. 거기는 뭐 굉장히 선처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근데 플리바게닝 이제 제도가.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검사가 재판까지 하는 결과를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지금도 검찰이 권한이 너무나 커서 어떻게든 그 권한을 제한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상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 이러면 뭐 사실은 진짜 그렇네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플리바게닝 제도가 지금 미국은 허용되고 있죠. 영국, 이번에 스페인, 프랑스. 이번에 그 특검, 트럼프에 대한 특검도 적극적으로 플리바게닝을 쓰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막 좀 이게 있겠네. 그 안에서 좀 서로가 뭐 주거니 받거니가 좀 있겠네요. 기브앤테이크. 그러니까 뭐 멀린인가 플린인가 뭐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데 뭐 원래대로라면 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플리바게닝 적용해 줄 테니까 얘기해서 자백을 받아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님은 플리바게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플리바게닝을 도입하려면 검찰의 권한이 지금처럼 세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미국 검찰은 수사를 안 해요. 공소 유지와 기소를 담당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도 하고 그다음에 형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하는 권한에다가 플리바게닝 권한까지 있다. 그럼 엄청난 권한을 다 갖게 되는 거죠. 아주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건 잘 일반인 또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빨리 우리 이인용 소장님은 한번 돌려보세요. 전화 좀 돌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플리바게닝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직접 전화를 다 돌리셨나요? 핸드폰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 핸드폰으로 그럼 전화비가 장난 아니에요. 600통을 핸드폰으로 직접. 일단 지인들께 먼저 좀 돌려볼게요.
근데 정말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진짜 그러네요.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걸 도입해야 된다고. 어떻게 잘만 적용하면 좀 수사에도 도움이 되고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 검찰의 권력 독점 뭐 그런 거네요. 그게 수사 협조한다는 거는 본인의 어떤 죄에 대한 걸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또 단점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이제 기소권 이런 걸 다 권한을 준다면 하지 말자는 거고 그렇죠. 검찰이 조금 기능과 권한이 좀 축소된다면 한번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재판하는 판사가 양형 사유로 수사나 재판 과정에 협조적이었던 사항을 고려해서 형을 깎아줄 수 있어요. 판사가. 네. 그렇기 그렇지. 때문에 이제 일정 정도의 플리바게닝 같은 효과를 판사의 어떤 재판을 염두에 둔다면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검찰이 플리바게닝 권한까지 들고 있게 된다면. 난리 나겠네. 예를 들어서 뭐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뭐 탁 한 다음에, 야, 너 저기 여당 김영호 의원하고 너는 봐줄 테니까 빨리 얘기해봐.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러면 막 왜 하필이면 안 하냐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타겟으로 잡고 막 털어서 플리바게닝 적용하고 이런 남용의 우려가 있어요. 그런 남용의 딱 정리되셨죠? 네네. 저도 정리됐습니다. 네,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2부 때 두 분 또 다 나오시죠? 네. 그래도 이제 마무리 발언. 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을 박주민 의원님이 또 잘 설명해 주셔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재밌네요. 네. 다시는 떠나지 마. 보고 싶었어. 네, 그러면 1부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2부에서 2018년 예산안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죠. 네.